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현웅입니다. 우리 승진 시험에서 실무 종합이 경찰 공제회에서 5월 말쯤에 실무 종합 기본 교재가 나온 다음부터 강의라든가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제회 기본서가 공제회 기본 문제집이 시험 출제에 뭐 거의 뭐 완벽한은 아니지만 거의 좀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5월 달까지 실무 종합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암기문구 특강을 기획을 했습니다. 암기문구 플러스 알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작년에는 30여 페이지였었는데요. 올해 이제 41페이지로 좀 확장을 하면서 군데군데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여기다가 때려 박아서 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이 뭐죠? 이 세 가지를 해야죠. 이제 하나는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독을 통해서 다독을 통해서 우리 전체 교재 실무종합 전체 내용을 익숙하게 좀 만들어야죠. 두 번째로는 뼈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 뼈대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키포인트죠. 주요 출제되는 키포인트를 익히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폭풍 흡입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어디가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요 키포인트 외에 세부적인 것들도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만들고 뼈대를 세운 다음에는 그냥 싸그리 흡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특히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서 이 고득점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고득점하지 못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다른 것이 고득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막판에 이 키포인트만 가지고 헤매다가 시험에 들어가시는 경향이 있고 고득점 하시는 분들은 키포인트 플러스 계속 지금 전에 읽을 때까지는 이 부분이 안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여서 전체 내용, 세세한 내용까지 폭풍 흡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고득점을 하시는데요. 자, 5월달 공제 기본서 나오기 전까지 이 41페이지 이것만 한번 반복을 해 보세요. 제가 수험생이라면 다른 거 다 던져버리고 이것만 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이 실무종합 전반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또 뼈대를 세우고 주요 키포인트 익히는 데는 아주 적합하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5월 말에 공제 기본서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전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확장을 시켜 나가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이 암기문구를 만나신 것은 굉장한 행운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조금 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운이다. 왜냐? 이걸 여러분 41페이지밖에 안 돼요. 물론 빼곡히 적어놨기 때문에 실제 페이지로 하면 한 55페이지, 6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것을 막 때려 박아 넣은 건 거죠. 빼곡하게 때려 박아 넣었기 때문에 실제 분량은 한 50여 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 교재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분량이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거의 담겼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5월 말까지 일주일에 이거 2회독, 3회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2회독만 목표를 세워서 2회독은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다른 공부 하시면서 이것을 일주일에 2회독씩만 계속 쌓아 보십시오. 여러분 5월 말에 공제기본서 딱 나왔을 때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실무 종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가지고 회독을 짧게 하는 것보다 내용을 조금 줄여서 중요한 내용만 넣어서 회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암기문구를 접하시게 된 것이 나한테는 행운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실무 종합에서 경찰 개념을 얘기할 때 우리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하나는
우리 갑오 개혁을 통해서 경찰 제도가 시작되고 또 광복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일본을 통해서 전수되는 독일과 프랑스 법학, 독일과 프랑스의 경찰학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회 제도가 발전하고 또 경찰 제도가 발전하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유럽 제도 대륙법계를 받아들여서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영미법계는요. 이 영미법계도 경찰과 경찰학이 있고 대륙법계에도 경찰과 경찰학이 있어요. 근데 영미법계는 어떤 식으로 경찰을 공부했느냐? 경찰의 기능이 뭐야? 실용적으로 경찰의 기능이 뭐야?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대륙법계는 경찰의 성질이 뭐야? 여러분, 기능이 뭐야? 성질이 뭐야? 그 차이점이 뭘까요? 성질을 얘기할 때는 그 개념의 근원적인 것들을 따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 말들이 많은 거예요. 정립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영미법계는 경찰의 기능이 뭐야? 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필요한 기능이 뭐야?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을 어떻게 개선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실용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경찰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지금 필요한 기능, 지금 하고 있는 기능 이렇게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영미법계이기 때문에 경찰 개념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대륙법계는 경찰이라는 개념의 성질이 뭐야? 근원을 따지기 때문에 시대별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경찰이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경찰이다. 논의가 많이 돼 왔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개념을 얘기할 때는 대륙법계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대륙법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의 변천이 거기 암기문구를 고중경법이 모교내 소보 이렇게 따놨습니다. 고중경법이 모교내 소보 즉 시대 발전이 고중경법이 그래서 고대, 중세, 경찰국가 시대, 법치국가 시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다음에 거기에 각각 대비되는 경찰의 개념이 모든 국가작용, 그 다음에 교회행정 제외, 내무행정,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 모교내 소극적 작용, 소극적 질서 유지, 그 다음에 보안경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협의의 행정경찰이 떨어져 나가고 즉 비경찰화 현상으로 인해서 보안경찰만 남게 되는 그것이 법치국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중경법이 모교내 서보 이렇게 먼저 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 중세에서 교회 행정 제외한 게 중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중세에서도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이에요. 그러나 중세가 끝나갈 무렵에 1530년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것을 경찰 개념으로 나타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가 끝나갈 무렵에 16세기 교회 행정을 제외했다. 그 점에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찰국가 시대의 내무행정은 외제군사, 외무, 재무, 군사,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입니다. 그러나 이 내무행정 안에는 소극적 질서유지 플러스 적극적 공공복리까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제군사를 제외하니까 꼭 소극적 질서유지만 남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소극적 질서유지는 법치국가로 가야 소극적 질서 유지만 남습니다. 이 경찰국가 시대의 내무행정은 외제 군사를 제외하지만 남은 그 내무행정 안에는 소극적 질서 유지 플러스 적극적 공공복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외제 군사를 제외하니까 꼭 뭐 최고 소극적 질서 유지만 남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외제 군사를 제외하지만 그 남은 내무행정 안에는 소극적 질서 유지 플러스 적극적 공공복리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 법치국가 시대에 들어와서 복지행정 또는 복리행정 제외한 소극적 질서 행정만 남게 되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현상을 거치면서 협의의 행정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으로 떨어져 나가고 경찰만으로서 이 보안경찰만 남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자, 그 아래에
그 아래 박스에 중세 독재 516이라고 좀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 뭐 중세가 16세기에 교회행정 제외한 거 뭐 이거 그냥 알면 되는데 뭘 이렇게 암기문구 땄느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고준경법이 모견에서 이걸 가지고 틀리진 않아요. 근데 여기 경찰 개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몇 세기 몇 세기 이게 나오면 이제 이 머리가 좀 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중세독재 516 이것을 딱 외워놓고 계시면 거기서부터 쫙쫙쫙 풀립니다. 뭐냐면 자 중세독재 516이 무슨 말이냐면 자 중세는 독재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독재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516 5세기부터 16세기까지다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실무종합에 중세가 몇 세기부터 이건 없어요. 없는데 그냥 우리 5.16 군사 쿠데타를 따서 5세기부터 16세기까지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16세기가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가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이 1530년 16세기거든요. 그래서 중세 독재 5.16 중세가 16세기까지다라는 것을 딱 알면 그 다음에 경찰국가 자 중세가 중세 독재 5.16 자 중세가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16세기 이걸 딱 아시면 그 다음에 17세기가 경찰국가 시대고요. 그 다음에 18세기가 법치국가 시대입니다. 바로 그냥 16, 17, 18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중세독재 5.16에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16세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기 문제가 나올 때 독일이 16세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독일로 전파합니다. 프랑스에서 경찰 개념을 독일로 전파한 것이 15세기예요. 또는 15세기 말. 15세기 말. 그러면 전파를 해준 것이 15세기니까 프랑스에서 경찰국가 개념을 정립한 거. 프랑스에서 경찰국가 개념을 정립한 것이 14세기 또는 14세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독재 5.16 이 16세기 여기서부터 17세기, 18세기, 15세기 전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립한 거 14세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 16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중세독재 5.16 16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세기 몇 세기에 해당하느냐 그것을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고요. 자, 그 아래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바라보는 경찰 개념이 어떠냐 대성발 영역기입니다. 이 대륙법계는 성질 내지 발동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즉 근본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해서 경찰 개념을 정립시켰고요. 영역기 영미법계는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경찰 개념을 정립했기 때문에 그 개념의 본질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개념 관련해서는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륙법계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따지는 것이지만 또 경찰 개념을 얘기하려고 하면 이 근원을 따진 성질을 따진 근원적인 성질을 따진 대륙법계가 얘기할 것이 있지 영미법계는 얘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포함한 법령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순으로 일죄 크지경이에요. 일죄 크지경이 시대 순입니다. 이것이 각각 1794년, 1795년, 그 다음에 크루츠베르그 판결이 1882, 그 다음에 지방경찰법전이 1884, 그 다음에 경찰행정법이 1931년입니다. 그래서 시대순으로 돼 있어요. 이 순서를 물어본 문제가 기출문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 각각의 지금 이제 법치국가 경찰 개념이 들어가 있는 법령 판례예요. 법치국가 소극적 질서유지를 나타낸 법치국가 경찰 개념이 들어가 있는 판례입니다. 법령 판례예요. 근데 그 법령의 각각의 내용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절 죄자 지위 경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난태법에서는 절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치국가 경찰 개념, 법치국가 법령을 딱 두고 내용이 뭐냐라고 해서 그 내용에서 절박만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일반 난태법에다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난태법에는 절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죄와 형벌법전에서는 자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지방자치법전에서는 위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프로위생 경찰 행정법에서는 재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특히 자 여기서 말하는 법령들 안에는 이 법령들 안에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하는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하는 보안 경찰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서 취급해야 하는 그런 작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아까 고준경법이 목요내 소보에서 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이 구분되는 것은 비경찰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지 않습니까? 근데 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이잖아요. 법치국가 경찰 개념은 소극적 질서 유지예요. 그 대신 그 소극적 질서 유지 거기에 아직 일반 행정기관으로 분화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제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인데 다만 그 중에서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서는 위생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경찰 개념 안에 위생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 그 문구만 가지고서도 경찰 개념이 아직 분화가 안 돼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지만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서는 위생이란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을 가지고서 일반 행정 기능과 분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분화가 아직 안 됐다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문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좀 주의해서 좀 보시고요. 자 경찰을 분류를 해보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 기준이 독자성, 삼권 분립, 질과 내용, 발동 시점, 책임 소재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경찰 개념을 구분을 합니다. 그 구분을 하는 것을 외워보면 독보협, 목사행, 질질봉, 시진예, 소극자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해서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로 구분할 수 있고요. 독자성이 뭡니까? 경찰만으로 독자적으로 경찰작용하는 것이 보안경찰이고 다른 경찰작용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경찰이 협의의 행정경찰입니다. 자, 삼권 분립 또는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그래서 목사행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질질봉 이것은 권력작용이냐 비권력작용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권력작용으로 이루어진 경찰이 질서경찰이고요. 비권력작용으로 이루어진 경찰이 봉사경찰입니다. 자, 시진예,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소극자, 책임, 권한과 책임의 소재, 국가에 있느냐, 자치단체에 있느냐, 그래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실정법상 경찰 임무를 보면요. 우리나라 경찰 임무를 보면 먼저 경직법 2조 또는 국자법 3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자법과 국자법 3조와 경직법 2조에 경찰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생범 피경정 교외 기타죠. 생범 피경정 교외 기타.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그다음에 범죄 예방 진압 수사 그다음에 이 피가 피해자 보호예요. 범죄 피해자 보호입니다. 이것을 범죄 피의자 보호라고 해서 이제 틀린 지문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비 경호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그래서 경비 그다음에 이제 정보 이 정보의 표현이 전하고 달라져. 전에는 이제 치안 정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은 공안 위험의 예방 대응 정보죠.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공안 위험의 예방 대응 정보,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그래서 외사 경찰, 그다음에 그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입니다. 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공공의 안녕과 유해 방지라고 해서 또 틀린 지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유의하시고요. 자, 그 오른쪽에 국자법상 자치경찰 사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의 종류가 뭐냐? 이것이 이제 국자법상이고요. 또 물론 이제 대통령령에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이 또 돼 있는데 어쨌든 국자법상에 나와 있는
죄송합니다. 국제법상에 나와 있는 자치경찰 사무가 교생, 경수, 경비 또는 이게 여기 이제 법에는 다로 시작하죠. 그래서 다중운집 행사, 혼잡 교통 또는 안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경비니까 교생, 경수 또는 교생, 다수 이렇게 외우시고 중요한 것이 자치경찰 사무에 수사 사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경찰 사무가 어떻게 구분이 됐냐면 이 대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국가경찰 사무, 그 다음에 자치경찰 사무 이렇게 이 대별 해놓은 겁니다. 근데 국가경찰 사무 안에 수사 사무가 있고 자치경찰 사무 안에도 수사 사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사 사무가 중복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휘는 국가경찰 사무 중에서 수사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 감독하고 국가경찰 사무의 일부인 수사, 자치경찰 사무의 일부인 수사 이것은 국수본부장이 지휘 감독하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 사무 안에서 수사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 감독하도록 그렇게 3원의 지휘감독 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3원은 크게 2대별 해놨어요. 그 2대별 한 안에 각각 수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 안에 수사 사무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그 수사 사무가 경실화, 학교가, 성공이에요. 제가 암기문 두 문자를 좀 따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경범죄, 실종, 가출, 그다음에 아동학대, 학교폭력, 교통사고, 그다음에 가정폭력, 성적 목적 침입, 공연음란 이렇게 경실화 학교가 성공. 경실이가 학교에 안 가니까 야 경실화 학교가 학교에 간 거예요.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경실화 학교가 성공. 이게 수사사무의 자치경찰 수사사무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 아래에 이것까지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교생경수 또는 교생다수 중에서 교생경, 교통생활안전, 경비 여기까지는 그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각 시도별로 이 교생경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게끔 자율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자치경찰 사무 교생경수 중에서 수사사무만큼은 그 아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인 교생경수 가운데서 교생경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도조례로 정하고 수사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사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한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 아래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이 경찰의 기본 업무죠. 이 경찰의 기본 임무가 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플러스 수사 플러스 서비스 활동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예요. 그 중에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궁극적인 임무라고 합니다. 궁극적인 임무. 자, 그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를 세부적으로 한번 뜯어보자고요. 분리를 해서. 그래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를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위험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뜯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뜯어서 살펴볼 때 먼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의 안녕이 성문법의 총체고 질서 유지가 불문법의 총체라는 것을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어떤 편의적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 용어의 구체적인 뜻이 뭐냐라고 할 때 학자들이 질서 유지는 이 공공의 안녕으로 대표될 수 있는 성문법 체계 주변을 흘러다니는
불문법의 총칭을 질서유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먼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질서가 불문규범의 총체이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은 성문규범의 총체고요. 자, 그리고 이 안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가 어디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불문법에는 안 들어가니까 이 성문법의 총칭은 공공의 안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안녕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즉 공공의 안녕이 성문법의 총체지 않습니까? 성문법규의 총체예요. 성문법규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서 각종 규범을 두고 있죠. 그래서 공공의 안녕은 그것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공공의 안녕 안에는 또 세부적으로 법질서의 불가침성, 국가의 존립, 그 다음에 개인 보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1 요소가 뭐냐? 법질서의 불가침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법질서의 불가침성. 법질서를 수함으로써 국가도 지키고 개인도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연히 법질서가 더 그 1요소인 거죠. 법질서가 더 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질서를 지킴으로써 국가도 지키고 개인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법질서 수호가 이 국가의 불가침, 국가의 기능, 존립의 불가침성, 그다음에 개인 법익의 보호 이것보다 더 상위 개념, 제1의 요소다. 이걸 좀 알아두십시오.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이기 때문에 불문규범이 뭔가요? 확고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상대적 유동적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전면 규범화 추세. 여러분 요즘 우리 경찰 관련된 법령 뭐 고쳐지는 것도 많습니다만 새로 제정되는 것도 겁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문 법규가 제정되면 불문법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면 규범화, 성문화 추세에 따라서 이 공공질서, 불문규범의 총체인 공공질서의 적용 여지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즉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위험에서는 먼저 위안손이라고 제가 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자, 위험의 뜻이 뭐죠?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위험이라고 합니다. 즉 위험 안에 손해가 있어요. 손해가. 그래서 위험 안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위안손, 반대로 손해 안에 위험은 없습니다. 손해라는 개념 안에 위험이라는 표현 없어요. 손해는 뭐냐? 보호법익에 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라는 개념 안에는 위험이 없어요. 위험이라는 개념 안에 손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손, 그래서 위험과 손해를 바꿔서 틀린 지문을 내기 때문에 제가 위안손 이렇게 좀 적어놨고요. 그리고 거기 세부적으로 위험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뭐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도 있고 또 여기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 혐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위험에 당하여 경찰권을 발동했을 때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은 오상 위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상 위험을 추정적 위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오상추. 왜 여기다 오상추 이렇게 적어놨냐? 위법한 것은 이 오상추 이것만 위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상 위험이 뭐냐? 먼저 그 위에는 외관적 위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적 위험은 위험의 외관은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집 안에서 사람 살려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경찰관이 보니까 진짜 위험한 것 같아. 문 따고 들어간 거죠. 근데 진짜 위험한 것이 아니라 TV에서 막 사람 살려 계속 소리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경찰관 발동이 결론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 경찰관의 경찰권 발동, 문 따고 들어간 것이 위법한 것인가요? 아니죠. 자기 일 제대로 한 것이죠. 그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문 따고 들어간 거잖아.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적법한 거예요. 다만 문을 딴 손실이 있을 뿐이지 적법한 겁니다. 근데 오상 위험의 예는 주로 들어지는 것이 이겁니다. 어떤 영화 감독이 길거리에서 영화를 촬영하고 있어요. 영화를 촬영하려면 막 거기 막 카메라, 조명 이런 거 막 엄청 마이크 엄청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살인극을 촬영하고 있어요. 근데 경찰이 지나가다 보니까 살인극 찍고 있는데 진짜 사람 죽이는 줄 알고 그 배우한테 총을 쏴가지고 맞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용납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영화 찍는 것을 다 아는데 경찰관이, 성인인 경찰관이 그 장면을 오해해가지고 총을 쐈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위법하다고 하는 겁니다. 위험에 외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잘못 판단해가지고 경찰권 개입한 거, 이것을 오상위험 또는 추정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상 위험 가운데서 그 위험에 경찰권을 발동하면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은 이 오상위험 이거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위험 혐의는 그냥 위험 혐의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하면 안 되는 것이고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이고, 혐의 여부, 위험 존재 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 조치에 국한해야만 하는 것이 위험 혐의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입하면 역시 위법해지는 것이 위험 혐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입니다. 어느 건물 안에 뭐 폭발물이 설치됐다 이렇게 장난 전화가 걸려왔어. 그러면 이거 장난 전화지만 또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 가서 그것이 장난 전화라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만 예비적 차원의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사람을 두드려 팬다든가 체포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한국 경찰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 조직 변천을 좀 밑바닥에 깔자고요. 그래서 경찰 조직의 변천이 청부, 총청국입니다. 그래서 먼저 갑오 개혁으로 경무청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광무 개혁의 일환으로 경부가 설치됩니다. 자, 경무국에서 일개 부로, 독립된 부로 경부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독립했고요. 그러나 이 경부도 경무청이 한성부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경부도 일개 부로 독립한 경부도 한성과 계양시장만 관할합니다. 그런데 이 경부 체제가 실패하죠. 왜냐? 광무개혁 자체가 실패하거든요. 광무개혁이 실패하니까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경부도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교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부 대신이 1년여 만에 12번이나 교체됐다. 1년여 만에 그 장이 12번이나 교체된 것 그 자체가 경부 체제가 굉장히 불안하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1902년도에 경무청이 다시 설치됩니다. 근데 이때 경무청은 갑오개혁 직후의 경무청과는 달리 전국을 관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관할한다는 그 점 때문에 이 새 경무청을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요. 그다음에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은 다음에 일제에서 우리 조선에 통감부를 만들죠. 그래서 통감부를 만들어서 통감 정치, 이 통감이 완전히 그냥 실권을 장악하는 그런 정치를 펼칩니다. 그래서 그 통감부에 경무부를 별도로 두고 그 경무부가 이 경찰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러나 기존의 경무청은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다만 전국을 관할하던 것이 한성부 내로 경무청은 축소가 되고 이 경무부가 경찰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다가 이 한일 강제병합 직전에 통감부에 경무총감부를 만들고요. 강제병탄이 된 다음에는 총독부 소속으로 바뀌고요. 총독부, 경무총감부. 그다음에 1919년 3.1운동 뒤에는 경무국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청부, 총총국, 청부, 총총국 생각해 두시고요. 그 밑에는 한번 보시고요. 7번은 한국 경찰권의 상실 과정이 취한사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한국 경찰권을 통째로 가져갈 때까지 이런 순서를 거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장년판 공제위 기본서에서는 이 뭐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경찰 사무에 관한 취국서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에 대한 관할을 일본 관원한테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제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에 대한 관한 한일협정은 제한국 외국인, 일본인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관할을 일본 관원한테 넘긴다는 내용이고요. 네, 나머지는 사법 감옥 사무를 넘기고 전체를 넘기고 그런 순서로 취한사경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8번 일제강점기 경찰이 두 가지로 크게 구별이 됩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3.1운동 이전은 헌병 통치 시대, 3.1운동 이후는 보통경찰 통치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해요. 헌병경찰 통치 시대, 보통경찰 통치 시대. 근데 자 먼저 헌병경찰 통치 시대 때 헌병경찰은 의병 출몰 지역이나 군사상 중요 지역에 배치가 됐고요. 일반 경찰은 개항장이나 도시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편하게 일반 경찰이 개항장이나 도시에 배치됐다 그래서 일반 계도 이렇게 연하시면 그냥 구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1운동 이후에 보통경찰 시대에 일제가 비록 보통경찰 시대라고 명칭은 붙였지만 그러니까 이제 헌병 통치를 없앤다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이 저항을 좀 줄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또 더 탄압하죠. 그 더 탄압하는 기본이 되는 이제 법령들이 정치범 처벌법과 치안유지법이 있는데 정치범 처벌법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정을 한 것이고 일제가 그다음에 치안유지법은 일본에서 제정된 것을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치범 처벌법을 제정하고 우리나라에서 정치범 처벌법 그다음에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도입했다. 그래서 우정일치 이렇게 좀 연결을 좀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임시정부 경찰 조직이 나오는데요. 자 임시정부 경찰 조직 먼저 그 박스를 보시면 임시정부 경찰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경찰이었다. 여러분 민주공화제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공화란 말이 뭐 말이냐면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공화가 함께 화합해서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공화제입니다. 그래서 왕 또는 독재자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공화제라는 말 뜻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임시정부를 이끈 그 우리 선각자들의 이 정신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그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거기서부터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도 당연히 임시정부 경찰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경찰이다. 민주경찰의 효시다. 한국경찰의 뿌리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임시정부의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정식 치안조직이다. 군사조직이 아니라 경찰조직이다. 이 말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가 임시정부 경찰에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비록 정부는 임시정부지만 경찰 조직은 정식 조직이었다. 또 군사 조직이 아니라 경찰 조직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를 좀 잘 아시고요. 여러분 참고로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경찰헌장이 있잖아요. 경찰헌장 이제 거기에 이제 친의 공근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경찰헌장에도 전문이 붙었잖아요. 경찰헌장 전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이런 말이 있어요.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났다는 것은 곧 미군정청에 1945년 10월 21일 날 경무국을 만든 그것을 우리 경찰의 뿌리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찰헌장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법통을 임시정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기반해서 생각하면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도 당연히 임시정부 경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헌장하고는 언밸런스하다. 그리고 임시정부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쓴다. 최초의 민주공화제 경찰이다. 그다음에 임시정부 법령에서 설치된 정식 치안 조직이었다.
군사 조직이 아니라 경찰 조직이었다. 이런 표현을 우리 뿌리 찾기 차원에서 강조한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밑에 상해 시기 경찰하고 그다음에 중경 시기 경찰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렇게 그것을 경연이 무의, 경연이 무의로 끝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경연의 무의. 그래서 각 상해 시기의 임시정부 경찰 경연의, 그래서 경무국, 연통제, 그다음에 의경대, 그다음에 무의 중경시대 때 경묵과, 그다음에 경유대, 이렇게 상해 시기하고 중경 시기 충칭, 상해 시기하고 중경 충칭 시기 임시정부 경찰을 먼저 좀 구별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그 경찰 조직에 탄생한 근거 법령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경무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을 근거로 합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아니에요. 헌법.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불과 10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10개밖에 없어요. 그 10개 안에 경찰 내용이 담겨 있지 않겠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는 경찰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임시정부의 조직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을 근거로 하고요. 연통제는 그냥 연락 체계로 사용된 것이고요. 의경대는 의경대 조례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거로 합니다. 근데 이 의경대 조례는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에서는 그냥 승인을 해주고 각 교민단체에서 제정한 것이 의경대 조례입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죠. 자치법규. 의경대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했고요. 자, 충칭시대의 경무관은 대한민국 자맹관제를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막 법이 막 또 있네. 여러분, 상해 시기가 1919년에서 1932년까지예요. 그다음에 1932년도에 윤봉길 의사가 이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본 사령관하고 고려민단장 이렇게 막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거가 있은 다음에 일제가 발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8년 동안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상해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막 도망가서 저 내륙 충칭까지 8년 동안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칭으로 가서는 새로 정부조직법을 새로 만들겠죠. 그래서 그 새로 만든 것이 대한민국 자맹관제입니다.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충칭 시대의 이 정부조직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부조직법이 대한민국 자맹관제입니다. 그래서 경무관은 대한민국 자맹관제를 근거로 하고요. 경유대는 별도로 경유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법령을 좀 먼저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저 상해시기 경무국으로 가면, 자, 경무국 3번에 보시면 정식 예산이 편성되고 계급별 소정의 월급이 지급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뭐냐? 제대로 된 경찰 조직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니 뭐 예산 편성되고 뭐 월급 지급되고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느냐? 이 사항이, 이 임시정부 경찰 조직이 그냥 단순히 서류로만 나와 있던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했고 실제로 정규 운영된 조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명쾌한 증명이죠. 그래서 정식 예산이 편성되고 계급별로 소정의 월급이 지급됐다,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경찰로서는. 자, 연통제는 국내하고 연결을 시키는 그 조직 제도였는데요. 왜냐하면 이 임시정부가 상해 중국 땅에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수복하려고 하는 이 한반도 안에 연락기구를 둔 것이 바로 이 연통제입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기관으로 독판부를 두고요. 독판부 밑에는 또 부서군청, 독판부 부서군청 행정기관을 두고 거기에 이제 경찰로서 경무사, 경감, 경호원 이런 것들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독판부, 부서군청, 그다음에 경무사, 경감, 경호원 이런 것들을 둬서 경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통제가 불과 한 1, 2년 만에 싸그리 다
일제한테 때려잡힙니다. 그래서 1920년에 벌써 막 발각되고 그래서 21년 이후에는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통제가 실시된 그 시기는 굉장히 짧은 시기였다. 자, 의경대 조례를 통해서 교민단체의 의경대 조례를 통해서 자치경찰 조직으로서 조직됐고요. 김구 선생께서 초대 경무국장도 했습니다만 이 상해 의경대장도 맡았다는 사실도 좀 보시고요. 1932년도 윤봉길 선생의 의거로 이제 고난의 이동 시대가 시작돼서 8년간의 암흑 시대를 거쳐서 중경에 다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중경 처내륙의 충칭 다시 자리 잡아서 거기서 만든 것이 경목과하고 경희대인데요. 여기서 이 경희대 3번, 4번을 보시면요. 통상 경희대장은 경무과장이 겸임을 했고요. 그러니까 경희대보다 경무과가 더 큰 조직인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황국할 때, 즉 김구 선생을 밀착 경호한 것이 바로 이 경희대에서 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점까지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아래 미 군정시 경찰제도 정비를 보시면 먼저 비경찰화가 이제 광복이 된 다음에 미 군정 도입되면서 비경찰화, 즉 일반 행정기관으로 경찰 사무를 넘깁니다. 아까 최초 경찰 개념 얘기할 때 고준경법이 모교내 소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안경찰만 남고 비경찰화 현상으로 일반 행정기관의 경찰 기능을 넘기지 않습니까? 비경찰화 현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경고 폐지 이렇게 외워주세요. 다만 정보경찰은 신설됩니다. 거기다가 그 옆에다가 사찰과 이렇게 좀 적어주십시오. 정보경찰이 사찰과거든요. 사찰과는 도입합니다. 그래서 정보경찰은 도입했다. 그래서 정보과 또는 뭐 사찰과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고 폐지,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이 폐지됐고요. 정보경찰은 신설됩니다. 치안예법 정리한 순서가 정치예보예요. 정치예보. 일제시대 때 활용됐던 이 법령들을 폐지하는데 1945년도에 정치예를 폐지합니다.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을 폐지하고요. 보안법 폐지한 것은 48년입니다. 그래서 정치예보, 순서대로 정치예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대한민국경찰의 표상 11번을 보시면요. 뭐 백범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으로서 우리 경찰로서는 백범 선생께서 이 민족의 사표, 민족의 스승이시지 않습니까? 민족의 스승이신 이 백범 선생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을 맡으셨다는 사실은 우리 경찰로서는 진짜 가슴 뿌듯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고요. 2대 경무국장께서 김용원 선생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2대니까 이용원, 이발소 제가 이제 우리 그 자랑스러운 경찰 선배님 또 우리 조국의 이 독립 열사를 독립 의사님을 이렇게 암기문구를 정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이용원, 이발소 이용원 2대 경무국장께서 김용원 선생이시다. 이용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문영순 경감님 우리 문영순 서장님은 제주 4.3 사건 당시에 제주 도민들을 엄청나게 살리신 분이 이 문영순 경감님이십니다. 그래서 문이 달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주의 달. 제주도 하면 4.3 사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주의 달. 제주의 달.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는 문형순 경감님이시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문영순 경감님 그 안에 당구장 표시로 안종삼 구례서장님이 나옵니다. 이분도 역시 그 6.25 전후로 해서 이 예비 검속자들, 예비 검속된 보도 연맹원들 총상 명령을 거부하시고 살려주신 분이신데요. 여러분 그 옆에다가 구례3이라고 좀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구례3. 구례 경찰서가 나오면 이 안종삼, 구례3 안종삼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자, 여러분 그 안에 자 문영순 경감님은 그 예비 검속자 총살 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
이 문영순 경감님께서 독립군 출신이세요. 막 덩치가 엄청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기계가 있으셔가지고 이 군에서 예비 검속자, 예비 검속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안종상 부대사장님 그 앞에 보도연맹, 예비 검속 다 이제 유사한 건데 보도연맹이라는 것이 광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좌우 대립이 굉장히 첨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다음에 이 좌익 운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도연맹원이라고 해서 이 장부를 만듭니다. 장부를.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각 경찰 기관마다 그 장부 관리를 실적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경찰 기관마다 많이 관리해야 점수를 많이 따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까지 막 넣어서 그냥 보도연맹원이라고 이 장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지니까 예비 검속이라 해서 예비 검속이 뭡니까? 예비, 미리 검속, 미리 단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막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서 두드려 패기도 하고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냥 그런 겁니다. 부당한 일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문영순 경감님이 또 구례경찰서 안종삼 서장님이 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주민들을 살려주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영순 경감님이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 이 서류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살하라라는 명령장에 부당함으로 불이행해서 직접 자필로 적어서 보낸 그 서류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함으로 불이행. 비록 문영순 경감님하고 안종삼 구례서장님하고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다만 각자 하신 말씀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당함으로 불이행은 문영순 경감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안종삼 구례서장님은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달라라고 그 보도연맹원들 모아놓고 연설을 하신 다음에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신 말씀들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당함으로 불이행, 문영순 경감님, 그 다음에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달라. 안종삼 구례서장님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고요. 우리 차일의 경무관님은 제가 거기다가 차차차라고 전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 경찰 영웅이 다 뭐 민주경찰의 영웅, 또 호국경찰의 영웅, 뭐 이런 식으로 그 민주경찰의 영웅, 호국경찰의 영웅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로 표현이 돼요. 근데 오직 차일혁 경무관님만 표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호국경찰의 영웅, 또 뭐 인본경찰의 영웅, 또 문화경찰의 영웅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것은 차일혁 경무관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차차차 여러 가지에 해당하신다. 차차차 이렇게 좀 암기문구를 따놨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이 차일혁 경무관님 역시 독립운동군, 이 독립운동가 출신이시고요. 또 광복 이후에 전투경찰에 투신하셔서 빨치산 사령관인 이현상을 직접 사살하신 장본인이시고 또 그러니까 이제 호국경찰 영웅인 것이죠. 빨치산 토벌에 혁혁한 공을 세운 호국경찰의 영웅이시고요. 또 빨치산들을 잡은 빨치산들을 그때 당시에 막 두드려 패고 죽이고 막 귀 자르고 목 따고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을 줄 때도 죽인 빨치산들 막 머리 숫자를 세서 그래서 머리를 막 포대에다 담아오라고 실제 명령도 하고 막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한 것이 이 차일혁 경무관님이십니다. 그래서 빨치산들을 잡으면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줘서 잡힌 빨치산들이 차일혁님한테 다시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치산들이 잡히면 차일혁님 부대에 전투경찰로 투신해서 또 그 사람들이 더 혁혁하게 공을 세우고 이것이 차일혁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사례인데요. 1990년대에 이부영 전 국회의원이 이 빨치산의 후예들이 자신들의 선조인 이 빨치산들의 제사를 지내는 현장을 이부영 전 국회의원이 갔었다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이제 빨치산의 후예분들이 깃발, 만장, 깃발에다가 선조분들의 이렇게 극락왕생하시라는 그런 문구에 그다음에 선조분들의 이름 이런 것들을 적어서 깃발을 막 흔들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 깃발들 안에
빨치산이 아닌 사람 딱 한 사람의 깃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깃발이 바로 차이령님의 깃발인 겁니다. 아니 빨치산의 후예들이 빨치산 토벌대장까지 함께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왜냐? 그 빨치산들이 차이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빨치산을 대우한 것이 바로 차이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령님을 호국경찰의 영웅이라고도 하지만 인본경찰의 영웅이라고도 하고요. 또 문화경찰의 영웅이라고도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빨치산 토벌하면서 빨치산들이 막 절 같은 데 이렇게 숨어들 수가 있으니까 화엄사를 포함해서 이 절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이 상부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한 것이 이 차이령님입니다. 차이령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절을 태우라는 것은 빨치산들이 숨어들지 못하게 하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야 절들 문짝 다 띄워와. 그래서 문짝만 다 태워버리고 절들은 그대로 남겨둔 겁니다. 문짝만 태우면 그 안에 숨어들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절들을 살리신 분이 바로 이 차이령님입니다. 그래서 화엄사 입구에 가보시면 이 차이령님의 공적비 이 절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 공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 문화훈장을 수여받으신 우리 경찰 출신으로 문화훈장 수여받으신 분은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차이령님에 대해서 호국경찰의 영웅, 인본경찰의 영웅, 또 문화경찰의 영웅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이 차이령 경관님이시고요. 최규식 경관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68년도 121 사태 1월 21일 121 사태 청와대를 향해서 무장공비 30여 명이 청와대를 침투해 가는 바로 그 길목 청와대 바로 입구인 자문 검문소에서 이 당시 종로경찰서장이시던 최유식 경무관님께서 이 무장공비들을 막아서 청와대로 진입을 못하게 한 장본인이 이 최유식 경무관입니다. 이 최유식 경무관님이 이 죽음으로써 청와대를 지켜낸 그래서 사후에 태극 무공훈장을 수혼하셨습니다. 여러분 훈장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태극 무공훈장은 최고의 훈장입니다. 이 군인 관련해서 최고의 훈장이 태극 무공훈장입니다. 군인들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 태극 무공훈장은 지금까지 총 한 열 몇 분 이 정도밖에 수여를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경찰 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이 최규식 경무관님만 태극 무공훈장을 수혼하셨습니다. 그만큼 큰 고인 거죠. 청와대를 지켰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을 지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공을 세우신 태극 무공훈장의 주인공. 그래서 최고기 때문에 최규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병하 치안감님은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우리 그 시위대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지 말라라고 지휘하신 우리 전남 도경국장 하시던 분께서 우리 안병하 치안감님이시고요. 자, 그 아래 경찰 연표를 좀 보면은요. 자, 1953년도에 경지법 제정됐습니다. 53년도. 여러분, 5.3 불고기를 연상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5.3 불고기가 뭐죠? 오징어 삼겹살을 막 데친 게 5.3 불고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징어 삼겹살을 불판에다 올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쫙 경직되죠. 오징어 쫙 쪼그라들고 삼겹살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경직되는 거죠. 그래서 5.3 경직, 5.3 불고기가 경직되는 거. 5.3 경직 이렇게 좀 연상을 좀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1960년도 제2공화국 헌법에 경찰 중립화 규정을 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960년도 제2공화국 헌법이 뭘 기화로 해서 나타나죠? 4.19를 기화로 해서 이 2공화국 헌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4.19가 왜 일어났어요? 이승만 정권 때 부정선거를 해서 이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4.19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4.19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정선거의 앞에 경찰이 선 거예요. 부정선거에 앞장섰던 것이 경찰이기 때문에 다시는 경찰이 이 선거에 개입하지 마라.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그래서 4.19를 통해서 나타난 이 2공화국 헌법에 경찰 중립화 규정을 뒀던 겁니다. 1960년도에 4.19 2공화국 헌법이 나타나고요. 바로 그 1년 뒤에 1961년도에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가 나타나죠.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1963년도에 대통령 경호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인 이 셋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보다 한 열 몇 살 이렇게 더 많은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그런 형이 박상희 씨라고 그 박상희 씨가 김종필 씨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이 김종필 씨하고 박정희 씨하고 이렇게 친척이 친척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아버지처럼 모셨던 박정희 대통령의 그 셋째 형 박상희 씨가 경찰 때문에 죽습니다. 경찰의 총탄에 죽어요. 왜냐하면 이 박상희 씨가 독립운동을 좌익 계열의 독립운동을 했었고요. 또 그다음에 광복된 다음에는 좌익 운동 활동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경찰한테 죽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안이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셋째 형 박상희 씨가 죽은 다음에 경찰한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제 경찰은 수모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963년도에 경호실을 설치해서 이 대통령 경호 기능을 경찰이 담당하던 것을 군이 완벽하게 그냥 장악을 해버리고 또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서 국가 정보 기능도 경찰은 완전히 그냥 하위 기관으로 그렇게 좀 만들어 버리죠. 자, 1968년도에 아까 1.1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 최규식, 정종수 우리 선배님들이 순직하셨고요. 자, 경찰 공무원법이 1969년입니다. 1969년이 경찰 공무원법이에요. 경찰 공무원법.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69가 숫자가 거꾸로 뒤집어진 거였습니까? 음양. 그래서 사람법인 경찰 공무원법은 음양. 사람이라는 것이 음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9년도가 경공법, 경찰 공무원법 제정된 해고요. 그때 경정과 경장 계급이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경감 이상 계급정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정 이상 계급정년만 남아있죠. 근데 당시에는 경감 이상 계급정년제가 있다가 1998년도에 경감은 계급정년이 없어졌어요. 네, 경정 이상 그대로 남아있고요. 자, 1974년이 영부인 이 문세광 제1교포 2세 제1교포 2세 문세광이 대통령 행사장 8.15 행사장에 침투해서 영부인한테 이 총을 쏴서 영부인이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경찰이 너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이상한 놈이 침투했다라고 해서 경찰한테 힘을 좀 실어줍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내무부 치안국이었는데 치안본부로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부인 치사 사건 74년도 치사 74 물론 영부인이 치사된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편하게 영부인 치사 사건 치사 74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방이 떨어져 나간 해가 1975년입니다. 여러분 일본말로 큰아들이 이치로거든요. 이치로가 큰아들. 우리 경찰의 큰아들이 소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아들이 집 떠난 해가 이치로 큰아들 이치로가 집 떠난 해가 75년도다. 이렇게 좀 연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찰법 제정된 해는 1991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 공식적인 약칭이 경찰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경찰법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1991년도에 경찰법, 경찰청 그 시대예요. 그래서 1991년이 여러분 앞으로 해도 1991이고요. 뒤로 해도 1991입니다. 완벽한 해에 이 경찰법이 제정되고 경찰원장 제정되면서 경찰청이 출범했다. 이렇게 좀 연상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경찰조직법 간단하게 좀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찰청장은 임기가 2년이고요. 중임할 수 없습니다. 중임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연임할 수 없으면 연달아서 할 수는 없지만 띄었다가 다시 할 수는 있어요. 중임할 수 없으면 다시는 못합니다. 한 번 하면. 그래서
경찰청장은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고 중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장관 제청으로 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요. 자, 국수본부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아래에 맨 아래 국수본부장은 우리 채용 수험생들은 이 국수본부가 경찰청 바깥에 막 별도로 설치된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경찰청 안에 설치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청 안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보다는 계급이 낮겠죠. 그래서 경찰청장은 바로 그 아래인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을 보시면 임기가 2년이고요. 중임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네요? 청장하고 똑같게 해놨습니다. 계급만 청장보다 한 계급 낮게 해놨고요. 임기 2년 중임할 수 없고 그 밑에 탄핵소추 의결 대상이고 이것도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국수본부장이 경찰청장하고 좀 유사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자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국수본부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외부 임용 자격을 보면 이 국수본부장을 내부 임용할 수도 있고 외부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부 임용할 때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이에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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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각각 10년 이상이 돼야 할 수 있는데 어느 하나가 10년 이상 되지 않았다면 이 1, 2, 3, 4를 합해서 마지막으로 5호에 15년 이상이 되면 1호부터 4호까지 합한 것이 15년 이상이면 또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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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1호를 보시면 10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그 아래 3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경이 굳이 급수로 따지자면 4급인데 이 경찰 말고 다른 수사 업무 담당했던 사람은 3급 이상, 경찰은 총경 이상 이렇게 했다는 거 좀 봐주시고요. 자, 그 가운데 시도청장을 좀 보시면 시도청장은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둡니다. 경찰청 또는 경찰청장 밑에 시도경찰청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둡니다. 그러니까 시도경찰청은 시도, 그러나 경찰서는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두도록 해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천해. 그러면 장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용합니다. 자, 시도경찰청장 임용을 할 때 경찰청장이 누구랑 협의해요? 국경위가 아니라 시도자경위입니다. 왜냐? 각 시도경찰청장이 각 시도에 있기 때문에 각 시도자경이랑 각각 협의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경위가 아니라 시도자경이라는 점 주의해 좀 보시고요. 마지막 3번에 국가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경위, 수사사무에 대해서는 국수본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사무는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크게 2대별로 해놨어요. 근데 국가경찰 사무 안에도 수사사무가 있고 자치경찰 사무 안에도 수사사무가 있기 때문에 지휘감독은 사무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국가경찰 사무 안에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그다음에 국가경찰 사무 안에는 수사사무, 자치경찰 사무 안에는 수사사무, 그 수사사무는 국수본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 사무 안에서 수사경찰 사무를 빼낸 나머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경위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그래서 3원의 지휘감독 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구성을 보시면 시도청장은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이렇게 세 가지로 보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경찰서장도 경무관, 총경, 경정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계급으로 이 임용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